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일부 전운의 서막 사자 작전의 전말 2025년 6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의 두 강국이 무력 충돌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전투기 200대, 폭탄 300발, 드론 100기가 동원된 대규모 공습.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인사와 핵시설을 타격하며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사자 작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점 사자 작전 개요. 2025년 6월 13일 새벽 2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200여 대가 이란 상공에 진입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핵 농축시설, 군사지휘부, 그리고 고위 핵과학자들의 거주지, 300발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이 각지에 투하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Operation Lion, 사자 작전이라 명명합니다. 공습과 동시에 드론과 특수부대가 지상에 투입되어 이란 정보기관 핵심 거점을 습격했습니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부터 이란 고위 인사들의 동선과 거처를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란 핵과학자 9명과 안보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사망.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란의 핵 보유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이란의 충격과 즉각적인 반격.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기습에 이란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고위 회의가 자택에서 비밀리에 열리고 있었는데 그 장소까지 노출돼 폭격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은 사흘 만에 150발의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타격을 입었고 일부 민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며 이스라엘 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전면전을 외쳤고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3. 정말 몰랐던 것인가? 이란의 사전 대응 부재. 뉴욕타임즈는 6월 14일 보도를 통해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란은 15일 예정된 미국과의 6차 핵협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오랜 시간 그림자 전쟁 형태로 이어졌기에 갑작스러운 전면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셋째, 이란 내부 고위층조차 공격을 우려하지 않고 자택에서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경계가 느슨했습니다. 그 결과 회의 참석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차점 국제사회의 반응.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G7 국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을 거부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세계는 양분되었습니다. 서방은 이스라엘을, 중러는 이란을 은근히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5점 이 사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이란의 핵 개발, 이스라엘의 고립,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위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변국까지 연쇄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논의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6점 다음 편 예고. 다음 2부에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디까지 왔으며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림자 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2부 왜 지금, 왜 이란을 공격했는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만은 아니죠. 지금, 바로 지금 이란을 공격한 데에는 몇 가지 강력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결정적 판단,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왜 이 시점에 공격을 감행했는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1점 이란의 핵 개발, 임계점을 넘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 이란의 핵 개발을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정적 변곡점이 도래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408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핵폭탄 9기를 만들 수 있는 양,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언제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이라 주장하지만 중동 내 군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점 하마스, 헤즈볼라의 약화, 공격의 창.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판단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우군 역할을 하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동시에 약화된 시점이라는 것.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의 지난 충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 내 정치적 위상 약화로 인해 예전만 못한 상태. 이스라엘은 더 늦으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재정비될 수 있고 그 전에 이란의 핵이 완성된다면 군사적 균형은 돌이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3점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와 돌파구. 이스라엘 내 정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 네타냐후는 부패 스캔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초정통파 유대인 병역 면제 이슈로 인해 연립정부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외부의 적과의 전쟁은 정치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국내 여론은 단결했고 네타냐후는 다시금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점 미국과의 거리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위기감. 한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은 6차 핵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타협해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면 이는 이란의 무장 세력 지원과 핵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즉, 미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5점 그림자 전쟁의 연속. 이제는 실체화.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십 년간 테러, 암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비공식적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전쟁 섀도우 워. 하지만 이 모든 수단으로도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택한 것입니다. 6점 국제정치의 교차로에서 이스라엘이 본 기회. 2025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국면, 중국과 대만 간 긴장 고조 등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세계가 다른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행동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여겼습니다. 즉, 전략적 타이밍이 지금이었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수년간 복합적으로 축적된 위기와 전략의 총합이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막겠다는 절박함, 국내 정치적 위기의 탈출구, 국제정세 속의 창.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는 시점을 선택한 것이죠. 3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여온 그림자 전쟁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두 나라의 전쟁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3부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림자 전쟁의 실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림자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며 수면 아래에서 치열한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전쟁 섀도우 워. 이번 3부에서는 이 그림자 전쟁의 실체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짚어보며 현재 전면전으로 이어진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1점 암살과 파괴의 시작. 과학자 표적 암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타격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핵과학자 암살. 2010년 이란의 핵개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 박사가 차량 폭탄으로 살해됩니다. 이듬해 다리우시 레자이네자드 박사도 같은 방식으로 암살되었죠. 이란은 이 모든 배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다고 주장하며 암살자들이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점 스톡스넷 바이러스 사이버 전쟁의 포문. 2010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이버 무기 스톡스넷. 이 바이러스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직접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NSA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졌죠. 스톡스넷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사이버전이 실제 군사작전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3점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의 암투. 이스라엘과 이란은 자국 밖에서도 무수한 정보전을 벌여왔습니다. 터키,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에서 서로의 첩보망을 운영하며 암살, 납치, 폭파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란 정보기관의 암살 시도는 모사드에 의해 미리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현지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며 외교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차점 이란의 역습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를 통한 대리전. 이란은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자신이 후원하는 무장단체를 활용해 이스라엘을 견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해왔죠. 또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골란고원 인근에 군사 거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수차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이란 무기고를 폭격했습니다. 5점 공격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 그림자 전쟁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다수의 드론 테러, 군사기지 폭파 사건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란 내 군수기지와 핵개발 시설이 불시에 폭파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즉, 전면전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다만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을 뿐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6점 국제사회는 왜 침묵했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이 그림자 전쟁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직접 충돌이 아닌 만큼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묵인되어 왔다는 것이죠. 미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정보작전을 묵인하거나 협조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했습니다. 결국 이 은밀한 전쟁은 세계 질서의 무관심 속에서 확대되어 온 셈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이제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암살과 사이버 공격, 무장 조직을 통한 대리전, 그리고 정보전. 이제는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다음 사부에서는 이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사부 중동과 세계를 뒤흔드는 파장.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단지 두 나라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충돌은 이미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깊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부에서는 이 전쟁이 중동의 정세, 에너지 시장,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1점 불붙는 중동. 주변국의 움직임. 전쟁이 본격화되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은 자국민의 이스라엘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성명을 발표하며 전장 확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2점 호르무즈 해협 원유의 심장, 봉쇄 위기. 이란은 만일 전면전이 장기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 요충지로 여기가 봉쇄되면 국제 원유 시장은 곧바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단기간 내 10% 이상 급등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긴급 대응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3점 이스라엘 내 정치 및 사회 영향.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는 급속히 전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예비군이 대규모로 소집됐고, 전국 주요 도시에는 공습 경보와 함께 방공망이 가동 중입니다. 국내 여론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긍정적인 편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타격과 군사적 희생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점 이란의 경제와 외교적 고립. 이란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경제가 만성적 불황 상태였는데 이번 충돌로 인해 국제 자본은 더욱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경제 안정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란은 외교적으로 더 고립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점 미국과 유럽의 대응.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이란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강경한 태도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인도주의 위기와 난민 발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외교적으로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6점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 세계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발 원유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유가 상승은 항공, 운송, 제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양국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국제 정치, 경제, 에너지 시장에까지 깊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과거, 그림자 전쟁의 실체와 주요 작전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1점 그림자 전쟁의 시작 1979 이란 혁명. 이야기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에서 시작됩니다. 팔레비 왕조가 몰락하고 호메이니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이후 이란은 중동 내 시아파 맹주로 자리 잡으며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무장 조직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2점 모사드 이란 혁명 수비대 첩보 전쟁. 3점 사이버 전쟁 스톡스네트 충격. 2009년 전 세계 정보보안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정밀하게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이란 핵 개발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사이버 전쟁 시대의 서막을 알린 상징적인 사례가 됩니다. 미국 NSA와 모사드가 공동 개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점 하마스와 헤즈볼라 대리전의 실체. 이란은 이스라엘 국경 주변에 하마스가 자주고 헤즈볼라 레바논을 배치해 대리전을 펼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전선이라 표현하며 수시로 이들 무장 조직을 공습해왔죠. 하마스의 로켓 공격, 헤즈볼라의 국경 침투 등은 이란과의 간접 전쟁이자 실질적인 무력 충돌의 반복이었습니다. 5점 바그다드 공항 드론 폭격 솔레이마니 사망. 2020년 중동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한 사건이죠. 이 사건 직후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고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비록 미국이 직접 타격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점 암호 같은 메시지들 공격 전 성경 구절 낭독. 이스라엘은 최근 공격 전에도 성경 구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부의 결속과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사자 작전 당일 네타냐후 총리는 성경 속 에스더서를 낭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역사의 정당성과 신의 명령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 이전에도 이미 전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총과 폭탄 대신 드론과 악성 코드, 그리고 은밀한 암살자들로 싸워온 긴 그림자 전쟁. 이제 그 전쟁이 실체를 드러내고 전면 충돌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6부에서는 이번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글로벌 원유 시장,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6부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의 뇌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점점 격화되며 이제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그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단 하나,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힌다면 국제 경제는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부에서는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시장의 충격, 주요국의 반응,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총정리합니다. 1점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가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 하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 좁은 수로를 지나 전 세계로 공급되며 그중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이란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그 순간 세계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잠깐의 긴장감만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를 돌파했었죠. 지금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실제 교전 중인 상황이라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법 통과 실제 봉쇄 가능성은? 2025년 6월 이란 의회는 전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또는 그 동맹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경우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실제 봉쇄까지 가지 않겠지만 일시적인 충돌이나 사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당 해협을 무력 통제할 능력이 있으며 드론, 소형 보트, 미사일 배치 등 물리적 준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점 국제 원유 시장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9% 급등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4, 브렌트유는 $97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정유사들이 긴급히 비축유 확보에 나섰고 미국은 전략 비축유 SPR 방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유가는 최대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차점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연쇄 충격. 이란 이스라엘 충돌은 중동 지역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폭등시킵니다. 두바이, 도하, 리야드 등의 해상 물류는 물론이고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 항로를 잇는 항만들이 일시 폐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뿐 아니라 액화천연 가스 LNG, 수송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이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의 난방 및 산업 에너지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는 중동 항로에 대한 전쟁 위험 할증률을 최대 400% 이상 인상했고 이는 해운 비용 급등, 수입 물가 상승, 물가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됩니다. 5점 미국, 중국, EU 주요 강대국의 반응. 미국 중동 항모 전단 이동, UAE와 사우디와의 군사협의 강화, 비축유 방출 가능성 언급, 중국 자국민 중동 여행 금지령 발표, 자국 기업의 대이란 투자를 일시 중단, EU 에너지 위기 대응 TF 긴급 소집, 유럽 내 석유 및 가스 비축량 재점검, 일본과 한국 원유 수입선 다변화 검토, 석유공사 비상 대응 매뉴얼 가동. 국제사회는 지금은 전쟁보다 에너지 위기라는 인식하에 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흔들 경우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점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대한민국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란이 주요 수입선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봉쇄될 경우 국내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항공료, 물류비, 전기요금 등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비축유로 약 90일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보고 있지만 전면전 장기화 시 민간 기업의 수입 차질,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중동 국지전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을 움켜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충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고유가,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의 삼중고속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여파는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7부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전면전이 지칠 유엔,
그리고 국제 정치 질서에 어떤 변화와 재편을 가져오고 있는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7부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단순한 양국 간 충돌을 넘어서 전 세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부터 UN 안보리, 그리고 중립국들의 태도 변화까지 이번 7부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국제 정치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는지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점, G7과 서방의 입장, 자위권 인정. 그러나 확전은 원치 않아. 2025년 6월 G7 정상들은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G7 국가는 확전을 방지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죠. 미국은 항모 전단을 배치했지만 군사적 개입보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택하고 있습니다. 2점, UN 안보리 거부권에 막힌 결의안. UN 안보리는 전쟁 직후 즉각 소집됐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자위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문제 삼았고,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더 큰 위협이라며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둔했습니다. 결국 어떤 제재도 승인되지 못하고 유감 수준의 선언문만 채택되었죠. 3점, 중립국과 개발도상국에 갈라진 선택.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 모두 자제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균열이 감지됩니다. 터키는 이란과의 종교적 유대감으로 반이스라엘 발언을 강화, 브라질은 중립을 유지하며 중재자 역할 자처, 인도는 자국 내 시아파 반응을 의식해 공개 입장을 자제. 그 결과 중립국 사이에서도 외교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점, 중국과 러시아 반서방 연대를 강화할 기회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서방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반미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방치한 채 이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죠.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달러 무역 확대, 즉 국제 결제망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점, 아랍권의 복잡한 입장, 반이스라엘 연대 혹은 침묵.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란의 팽창을 경계하며 이스라엘 편에 기울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거리에서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진압하지 않으며 민심을 달래는 중입니다. 카타르와 레바논은 이란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하마스 및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점, 글로벌 군비 경쟁 가속화.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 세계 주요국의 군비 경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 예산 2배 증액,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확대, 일본 자위대의 공격형 무기 도입 추진, 미국 우주방위 사령부 창설 검토, 이란과 이스라엘 드론과 AI 기반 전쟁 시스템 고도화.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점, 한국의 외교적 과제. 대한민국은 전통적 미국 동맹국이자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적 공조,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 중립 유지라는 세 갈래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동 특사를 급파하고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비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을 지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전 세계 외교 지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 진영, 중립 진영, 반서방 진영 간의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G7 UN,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국제 질서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 8부에서는 드디어 이 전쟁이 향후 중동 지역, 나아가 세계 정치 지형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8부 전쟁 이후 중동의 미래와 세계 정치의 재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 중동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세계 정치의 판도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까요? 이번 8부에서는 전쟁이 남긴 여파와 변화, 향후 국제 질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이 거대한 격돌의 뒷이야기를 통찰할 시간입니다. 1점 중동 질서의 근본적 변화. 1. 이란의 핵무장 의지 꺾였는가, 강화됐는가?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란의 핵무장 의지가 꺾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상당 부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분산시켜 온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핵개발은 멈췄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성이 생겼다. 이란은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명분을 내세워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북한과 유사한 전략입니다. 이 사우디 이스라엘 연합의 공고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동의 묵시적 동맹이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 순위파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과 전략적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동의 반시아파 연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이란의 외교 공간을 더 좁게 만들며 긴장 완화보다 지속적인 무력 균형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점 글로벌 에너지 지형의 대변화. 1. 호르무즈 해협 여전히 불안한 원유 수송로. 전쟁 당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했고 한때 국제 유가가 40%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 여파는 전쟁이 끝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분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셰일가스 생산 확대, 유럽 북해 노르웨이산 비중 증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중국 인도 러시아 원유 수입량 증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세계 석유 물류의 숨통이지만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의 에너지 전략 변화.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에너지 안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비축량 확대, 이란산 원유 재수입 가능성 검토, LNG 비중 확대, 수소 풍력 등 대체 에너지 투자 강화. 3점 세계 정치의 신냉전 구조 심화. 1. 미국과 중국 이란을 사이에 둔 신냉전의 격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장하고자 했고,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 질서의 반기를 들고자 했죠. 결국 이번 전쟁은 신냉전의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이 유럽 중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유럽은 평화와 중재를 외치면서도 중동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양측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죠. 4점 무기 산업과 군사 패러다임의 진화. 1. 드론 AI 위성 제4세대 전쟁의 서막. 이번 전쟁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무기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인 드론의 군집 공격, AI 기반 타겟 추적 시스템, GPS 교란 전술, 위성 통신 차단 기술. 이는 군사 전문가들이 제4세대 전쟁의 서막이라고 부르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란 내 핵심 인사를 AI 기반 드론으로 제거했다고 전해지죠. 이 전 세계 무기 수출 구조 재편. 미국 이스라엘 기술을 적용한 신형 드론 수출 본격화, 러시아 이란과 무기 공동 생산 협약, 중국 무인기 시장 확대, 아프리카 동남아 공략. 세계는 전쟁을 통해 다시 무기 경쟁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5점 국민 감정과 외교 전략의 괴리. 전쟁은 정권의 판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는 국민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1. 이스라엘 안보와 평화 사이.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공격을 불가피한 자위로 받아들임. 그러나 청년층과 진보층은 평화와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치적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란 통합인가? 억압인가? 전쟁 이후 이란 정부는 반이스라엘 정서를 강화하며 국민 통합을 시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민생 악화와 국제 제재로 인해 반정부 시위 재점화. 결국 두 나라는 모두
전쟁 이후의 내부 문제를 안고 외교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교훈 1.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체다. 과거엔 중동은 늘 불안정하다는 말이 일종의 추상적 개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실제 리스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외교 전략은 이제 국방 전략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중동의 외교 지형은 이미 바뀌었고 세계 질서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바꿀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예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특집의 마지막 9부에서는 이번 전쟁이 미친 인류 문명사적 의미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전 9부 인류 문명과 전쟁 이후의 미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군사 작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마지막 9부에서는 이 전쟁이 인류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점 인류 문명의 경고로서의 전쟁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가? 21세기 AI가 수술하고 위성 인터넷이 지구를 덮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미사일과 폭격으로 갈등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아직도 폭력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경고합니다. 기술이 진보해도 인간의 본성은 퇴보할 수 있다. 2점 전쟁의 디지털화와 인간성의 붕괴 AI 드론이 사람을 식별하고 자율 시스템이 사살을 결정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목표를 식별 후 사격, 위성으로 집안의 활동까지 실시간 감시,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며 민심을 조작. 이것은 전쟁의 디지털화이자 인간성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무기로 쓸지, 평화의 도구로 쓸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3점 전쟁이 남긴 세 가지 교훈. 이번 전면전은 세 가지 문명사적 교훈을 남깁니다. 1점 핵무기의 억제력은 여전히 유효하나 통제는 취약하다. 2점 디지털 무기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3점 외교 없는 안보는 무력하다. 우리는 이 교훈을 뼈에 새기고 국제사회가 다시 신뢰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점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한국은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비축 시스템 강화, 디지털 안보 체계 고도화, 중동 외교의 균형 외교 유지,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대피, 위기 대응 훈련 강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의식도 높여야 합니다. 물리적 전쟁은 멀리 있을 수 있어도 디지털 전쟁은 언제든 우리 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점 전쟁 이후의 세계 다시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 이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다시금 UN, 국제사법재판소, IAEA 등 국제기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국제규범 강화, 무기 확산 금지 조약 재정비, 중동 평화 구상 재시동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다음 전쟁은 더 빠르고 더 파괴적으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단지 총성과 폭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남은 무너진 가정, 흔들린 국가, 파괴된 신뢰는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기를 줄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공포에 떨 것인가, 협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영상이 그 선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결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류의 중요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